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네. 아카데미 영화제보다 저한테 더 기대되는 것은 바로 네. 평론가님의 연말 결산 컨텐츠입니다. 네. 이거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뭐 이제 혼연일체가 되신 건데 제 입장에서 너무 기쁜 말인데 남들이든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 그렇다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정말 무적의 기다립니다. 논리하면 예. 내가 그렇다는데 뭐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저도 한 10월 달쯤 되면 이미 12월 달에 연말 베스트 10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올해 8개 채워졌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머지 2개 언제 채우지? 네네네. 이런 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해는 벌써 11개인데 이렇게 막 놀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날을 준비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음악 한참 막 들을 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팝 같은 걸 좋아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팝 음악은 뭐 1970년대가 끝났지. 뭐 요즘 사실 진짜 음악다운 음악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 음악 안 듣는 분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모든 매체는 전성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말이 되면 10편을 꼽기가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은 영화, 아름다운 영화, 훌륭한 영화 걸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네. 기대작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중에 2편만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다 기대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들어왔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좀 공정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또 약간 살짝 돌려서 막아보고 싶고요. 네, 사실 기대했던 영화들이 그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항상 의외의 구석에서 연말에 베스트 10을 꼽아보면 특히 이제 1위, 2위 되고는 이런 영화들이 뭐 거장의 새로운 신작의 무슨 엄청난 기대작 이런 영화보다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혹은 이런 영화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경이롭기도 하죠. 오늘 선정된 영화들은 네. 24년 12월 9일부터 25년 12월 14일까지 개봉된 영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영화들인데 지금 막 개봉하는 따끈따끈한 영화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벌써 이 영화가 1년이 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영화들도 있겠죠. 한번 한 해간의 가장 좋은 영화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성과를 한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는 일본에서 1200만 관객을 달성한 이상일 감독님의 국보입니다. 너무 멋진데요, 지금? 예, 내가 이거 하려고 병 만들었잖아요. 큰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이걸 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 너무 멋있었어. 우리 제작진 한번 어. 박수 쳐드리고요. 네, 10위 국보. 지금 막 개봉한 영화이고 또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 4년 전, 5년 전에 일본 영화의 어떤 현황이라는 게 한국 영화의 현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 새가 죽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완전히 한국 영화가 압도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대중 영화의 경우에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일본 영화의 어떤 뛰어난 작품들이 최근 들어 점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대중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이 국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국보라는 영화는 현재까지 일본의 극영화 중에서는 역대 2위예요. 어마어마한 흥행인데 추측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안에 1위가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추세를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일반 그 실사 영화 중에서는 역대 최고로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되는 건데요. 이런 외적인 것보다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의 어떤 그런 이야기나 다루는 것에 진실 같은 것이 담겨 있기도 하고. 저 소재가 되게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려워하거나 조금 고개를 좀 약간 갸웃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부키라든지 노라든지 이런 식의 일본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는 너무 일본적이니까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일 감독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가부키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가 판소리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뭐 서편제나 들어봤지 직접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은 또 흔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부키를 영화에서 소재로 사용한 게 미조구치 겐지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가부키를 다룬 영화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이것이 전통 예술이라고 하지만 친숙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만 알아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다루는 것은 일본에서나 통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그것도 굉장히 신세대들한테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가부키라는 걸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루고 있는 터치나 인간에 대한 이해나 예술을 대한 어떤 시선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원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영화가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만 있는 경극이라는 예술이 있고 그 속에서 배우들이 어떤 수십 년간의 애환과 삶과 이걸 역사와 교직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패왕별이를 많이 떠올리고 있는데 패왕별이와 이 영화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영화도 50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거든요. 196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50년 동안 한 예술가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역사적인 부분들은 다 빼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현대사에서 그 50년간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1964년은 도쿄올림픽이에요. 그러면 도쿄올림픽이 그 당시에 열리고 있었다는 게 텔레비전에서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50년간의 구체적인 일본 역사 없이 오로지 그 예인의 생활만을 50년을 파란만장하게 폈단 말이에요. 이 점은 패왕별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 같은 것이 패왕별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보다 오로지 한 예술가와 예술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한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패왕별이보다 더 비슷한 영화가 서편제인 것 같아요. 서편제라는 영화도 예술 지상주의이고요. 예술과 삶이 있을 때 삶보다 예술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영화이고요. 서편제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세계보다 무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가 서편제거든요. 무대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자기가 공연을 하는 곳이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영화가 저는 이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예술 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 개별적인 한 예술가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희비극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 중요한 건 예술의 구현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한 달쯤 전에 한국문학 그 서문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생애라는 책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걸로 바꿔서 이 영화를 설명하면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의 숙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은 바꾸면 예술의 생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와, 바로 이해되네요.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더 자세히 해설하고 싶지만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삶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관을 이렇게 아름답고도 처연하고도 슬프고도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그리고 아찔하게 만들어낸 영화는 정말 드물고요. 더군다나 영화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수를 다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이런 거대한 흥행까지 한 것으로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할 그런 뛰어난 대중예술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그 일본 역사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왜 설명 안 했는지가 이해됐죠? 바로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네. 9위는 마이클 리 감독님의 가슴이 턱 막히는 영화죠. 내 말 좀 들어줘. 이 영화는 그 인물에 대한 탐구?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캐릭터 스터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어떤 한 궁극에 도달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마이클 리 감독인데 현존하는 뭐 최고의 특히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계보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든 위대한 감독이죠. 이 마이클 리를 포함해서 영국의 일련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리얼리즘 영화들 그러면서도 가정을 무대로 한 영화들을 지칭하는 장르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키친싱크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와닿네요. 네, 이해가 되죠. 싱크대가 있고 키친이 있고 부엌이 있으면 그런 데서 벌어지는 실내극 위주의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 사이 특히 이제 가족 관계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마이클리 영화들이 보여주는 너무 리얼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이클리가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런 말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어떤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않고 캐스팅해요. 배우가 감독을 전적으로 믿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캐스팅한 다음에 그와 협의를 통해서 시나리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주연이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의 전체 내용을 안 줘요. 자기가 나온 부분만 줘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갈고 닦고 상상하고 연기하고 하면서 알 수 있지만 다른 캐릭터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랑 같이 나올 때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라고 설정된 사람이 독립적으로 어떤 장면에 나와서 뭔가 큰일 사고를 쳐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영화에 적용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클리 영화들이 갖고 있는 리얼리즘 중에서도 정말 어떤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마이클리 영화 중에서도 이 작품은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펜지라는 인물인데 한 10분만 봐도 저 인물하고는 상종하기가 싫어요. 실제 본인물 같아요. 이런 사람은. 그치. 그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너무 짜증나고 주변에서 이런 약간 스멜이 풍기면 이런 느낌 피하죠. 이런 보통은. 냄새만 풍기면 정말 1분 만에 예,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가버릴 것 같은 뒤틀린
퍼붓는 인물이고 세상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한답시고 쓴소리를 자기 감정을 전혀 예의 없이 마구 퍼붓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웃기더라고요. 그 멘트들이. 웃기기도 하죠. 그 대사도 너무 창의적이야. 뭐 창의적인 욕쟁이 같은 뭐 느낌. 타조를 닮았다 하진 않나 사람을 보고. 그렇죠. 남들이 이렇게 솔직한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어떤 솔직한 편견이나 어떤 기분 나쁜 부분을 다 내쏟는 사회는 정말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은 마트에 가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거기다가 청결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더러운 거 못 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제목이 하트루스인데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일 거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인데 이게 불편해서 그렇지 진실이야. 너 진짜 뭐같이 생겼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밖을 향해서 되도 않게 예의도 없이 함부로 하트루스를 퍼붓는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곳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그 인물의 또 다른 이면들을 보여주면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작품들의 가장 강점은 어차피 영화 속에서 만드는 내용들이 아무리 리얼하게 만들어도 심지어는 다큐멘터리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이 영화들이 항상 그렇듯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취는 정말 그 집에 가면 정말 그 거리에 가면 그 마트에 가면 정말 저런 사람이 저러고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편지라는 주인공뿐만이 아니고 짧게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한테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아들을 닥달을 하는데 아들이 대꾸도 안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들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드러내는 어떤 한 가정,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동생 가정까지 두 가정인데 그 풍경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쓰디쓴 그런 삶의 진실들 같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8위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의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네, 자파르 파나히 감독하고 이제 저희가 부산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었죠. 또 감동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영화에는 이제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하얀 풍선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또 오프사이드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의 세계를 휩쓴 이란 영화들이 어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또 다른 신인 감독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란의 어떤 그 전제적인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하고 뭐 민주화 시위를 한다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감독 자체가 2번이나 감옥을 갔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해외 출국이 금지가 되기도 하고 해외 영화제 출품도 금지가 되고 이런 혹독한 탄압의 세월 속에서 한 명의 시민이자 한 명의 예술가로서 용기 있게 맞선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못 찍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얘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찍었던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만들어낸 탁월한 걸작인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노베우스 같은 작품도 있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부산영화제까지 오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밖의 세계를 향했던 영화가 자기 안의 세계를 향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밖을 향하게 된 거죠. 그런 지점에서 나온 작품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단지 사고였을 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직접 출연 안 하신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실제로 본인이 수감 생활 동안에 보고 겪은 일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상상해낸 어떤 예술적인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어찌됐건 어떻게 본다면 정권에 맞서다가 혹은 본인이 그럴 만한 충분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았던 이 수감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우정 혹은 그런 시대에 대한 증언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영화가.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르화가 아님에도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보게 만드는 강력한 미스터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수감생활 와중에 눈을 가리고 나서 고문을 했던 고문 기술자인 사람이 있는 거죠.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고문을 했으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들은 다 풀려나게 됐는데 감옥 바깥에서 그 우리를 고문했던 사람의 목소리랑 똑같은 거죠. 근데 목소리라는 건 사실은 시각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놈이 나를 고문한 놈인가를 놓고 5명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성찰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초강력 미스터리가 떡밥으로 굴러가서 그 자체로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무엇보다도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런 힘이 정말 강력한 영화이고요.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거의 한 13분쯤 되는 롱테이크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상 밤이기도 하고 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사람의 대화인데 근원적인 어떤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대화처럼 느껴지죠. 신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현실감이 오히려 반대로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13분간의 긴 장대한 롱테이크 클라이맥스가 있고
또 보고 나면 아마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티브를 다룬 영화가 없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시건이 유보의 진실이라고 개봉했던 국내 영화가 있어요.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을 목소리만으로 판단해서 그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재가 비슷한데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나 굴러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이런 측면에서 자파르 파나이에 보여준 이번 영화의 성과,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 주신 그 13분의 롱테이크 씬에서 네. 보통은 장면이 계속 바뀌어야지 그렇죠. 계속 흥미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장면이 계속 유지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대화에 몰입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배우의 힘도 있을 것이고 소위 진실의 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굉장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스트 씬까지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시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개수물 거장이죠.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귀여움과 사랑이 합쳐져 사람으로 태어나면 될 토론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감독님이 평론가님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또 네. 너무 감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같은 자리에서 봤잖아요. 같은 시사회에서. 근데 보면서 와, 이걸 우리가 객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유려한 아름다운 영화 이런 걸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제 성찬을 대접받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메리 셸리의 너무 유명한 고딕 소설이죠.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델토로 스타일대로 만든 건데요. 기에르모 델토로 자체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화 10편을 꼽는 자리에서 거의 100여 년 전, 8, 90년 전에 나왔던 프랑켄슈타인을 10대 영화 안에 넣을 정도로 애착이 있었던 워낙 영화네요.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 메리 셸리 소설도 워낙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에르모 델토로가 제일 잘 만드는 영화가 괴물 등장하는 영화거든요. 괴물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그 괴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일생일대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 일단 크리처 디자인부터 사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처를 연기한 배우 자체가 키가 196cm예요. 실제로 그렇게 키가 컸거든요. 실제로 2m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 골랐겠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창백하게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몸 전체를 사실은 여러 시체들에서 가져온 조각들로 이렇게 꿰매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참혹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또 그 괴물은 사실은 이제 영화 속에서 너무나 순수한 캐릭터이고 어린아이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상처 입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잖아요. 인도의 고대 경전이죠. 우파니샤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인간은 9개의 구멍을 가진 거대한 상처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외우고 다니는데 인간의 몸이 이제 구멍이 9개라는 거죠. 그 세지 마세요. 내가 세봤더니 맞아. 맞아요. 내가 세봤더니 맞아. 네네. 생각보다 많네. 네, 9개의 구멍이 있고, 근데 이 9개의 구멍에서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인간의 몸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크리처고, 이 크리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을 수도 없어요. 이 크리처가 가장 부러워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어떤 수많은 역사까지 집어넣어서 원래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에는 항상 이제 신과 피조물 간의 어떤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다 있지만 이 영화는 후자에 집중한 그런 거고요. 다양한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 크리처를 만들어낸 빅터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측면에서 무척이나 흥미롭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괴물에게 목소리를 제대로 돌려준 감독이라는 거예요. 델토로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1부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 만들어낸 빅터가 하고요. 2부는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제 괴물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괴물이 언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괴물은 자기가 피조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자기가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온갖 어떤 신선한 이야기를 겪고 그 성에서 화재가 난 다음에 거기를 탈출할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정한 자기의 시작은 만들어졌을 때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의지를 통해서 거기를 벗어났을 때부터 자기 삶이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괴물의 시선에서 괴물의 삶을 또 제대로 보여주는 후반부가 갖고 있는 굉장한 부분들이 있죠. 6위는 참신하고도 우아한 노래 공포 영화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님의 시너스 죄인들.
깜짝 놀랐어요. 라이언 쿠글러, 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전 영화들도 좋았지만 월등히 뛰어난 탁월한 작품이었었고요. 뭐 최고의 예술가 영화이기도 하고, 사실상 좀비 영화의 컨벤션을 끌어들여서 만든 뱀파이어 영화이기도 하고, 장르적으로도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화, 시대극으로서도 유려하고. 근데 이 영화는 저희가 사실은 영화 해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따로 한 회차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목이 이제 죄인들이라는 뜻일 텐데, 결국은 죄인들이 만든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게 영화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삶이라는 것이 사실 그 속에 폭력도 있고 비극도 있고 기쁨도 있고 무슨 우애도 있고 수많은 게 있잖아요. 피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뭉뚱그려진 그런 죄인들의 세상이 사실은 그들이 만들려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처럼 화할 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한 작품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멋진, 굉장히 독창적인 스토리를 가진 그런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밤이 될 때까지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완전 바뀌잖아요, 뒤에가. 네, 한 중반부에 정말 잊지 못할 명장면이 있죠. 해밀 없이 숨쉬기 가능? 태양을 그냥 쳐다보는 게 가능? 비다샵은 처음이야? 비다샵에서는 인터넷 가입도 가능. 비다샵? 인터넷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매달 2,200원 추가 할인 가능. 온라인 전용 할인. 사은품 대신 매달 14,300원 요금 할인 가능. 바로 할인.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설치 가능. 365 설치. 24시간 언제나 전화 없이 셀프로 쉽게 가입 가능. 바로 가입. 3년 약정은 너무 길지? 부담 없는 1년 약정 가능. 2030 다이렉트. 늦은 밤 9시에도 전문 상담사와 가입 상담 가능. 야간 상담. 외계인도 가입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오, 비다샵 가능? SK 브로드밴드. 5위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의 한국 최대 흥행작입니다. One Battle After Another. 미국에서도 아마 이제 연말 시즌이 되면 이 영화가 점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폴 토마스 앤더슨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일 거고, 더군다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죠, 션 펜 나오죠, 뭐 수많은 스타 캐스팅에다가 제작비까지. 이 영화는 아주 용기 있는 정치 영화이고요. 현 시점에 대해서 미국과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또 아주 독창적인 액션 영화이기까지 해요. 이 영화 이제 후반부에 정말 잊지 못할 카체이스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독창적이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카체이스는 코너링이 중요하잖아요. 골목길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그럼 코너링일 때 보통 코너링이랑은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도는 코너링인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로 코너링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박진감이 너무 넘쳐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카체이스예요. 왜냐하면 차 3대 나오죠. 역주행도 안 해요. 1번 차를 2번 차가 쫓아가고 2번 차를 3번 차가 쫓아가서 계속 가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로케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과 촬영이나 편집에서의 리듬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와, 정말 카체이스 장면 제가 한 2,000번쯤 본 것 같은데, 영화사를 통해서. 카체이스 베스트 10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지금 꼭 들어갈 것 같아. 이럴 정도로 폴 토마스 앤더슨은 심지어는 카체이스도 잘 찍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명장면이죠.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길게 말을 못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가 이제 토마스 핀천이라는 영화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작가의 원작을 마인랜드라는 소설을 이제 영화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작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1980년대 중반 1984년도의 시점에서 돌아보는 1960년대 이야기. 시대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는 이상주의의 시대고 막 들끓는 가장 요란한 시대였잖아요, 미국 역사에서. 근데 그런 60년대 이상이 20년 지난 레이건 시대 1980년대에 왔을 때 어떻게 변형이 되거나 왜곡이 되거나 파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60년대와 80년대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영화화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점을 현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6년 전에 과거와 대비되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60년대라는 미국 역사에서의 시대, 80년대라는 시대에 대한 코멘트가 너무 중요한 원작이거든요. 더군다나 폴 토마스 앤더슨은 과거에 대한 코멘트를 너무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데어윌비 블러드 하면 20세기 초반의 미국, 부기나이트 하면, 혹은 또 리코리시 피자 하면 1970년대 미국, 마스터 하면 1950년대 미국, 이런 거란 말이에요. 40, 50년대. 개인의 삶과 역사를 교직해서 탁월한 작품들을 계속 만든 사람이 역사적인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을 갖고 와서 이걸 완전히 휘발시켜버리고
현대와 현대 16년 전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중반에 무슨 대사까지 나오냐면 16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원작이 가장 중요한 설정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년 전에 했었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상주의 혹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좌파 행동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했었던 어떤 행동이 10년이 지나서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예를 들면 뭐 무력감일 수도 있고요. 탄식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라진 것 없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one battle after another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이 딸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전투를 치르러 나가는 것으로서 사실상 영화가 끝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가장 중요하게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의 가족적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념 과잉의 시대고 극단주의 시대인데 거기서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를 영화 속에서 끌어들이는 부분까지 굉장히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무엇보다도 영화는 스토리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위는 보고 나면 진한 잔상이 남는 영화 파얄 카파디아 감독님의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네,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기도 하고 처연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상념이 들게 하는 그런 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인데요.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이걸 이제 파얄 카파디아라는 이제 인도 감독이 만든 인도 작품인데 우리가 인도 영화하면 보통 마살라 영화라고 해서 당연히 춤추는 장 마지막에 이렇게 군무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노래가 중간에 잠깐 있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세계 영화사의 전체 인도 안에서 사랑받는 어떤 대중적인 영화 말고 무슨 리트윅 가탁 같은 감독이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사티아지트 레이 같은 어떤 굉장히 위대한 감독으로 영화사에 족적을 남긴 인도 감독들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재능을 보여준 아주 반가운 작품이고 또 올 한해 나온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 이 영화 너무 심층해서 듣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영화의 시작하는 그 초반부를 보면 자기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뭄바이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뭄바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풀어놓는 부분을 계속 내레이션으로 짜깁기 해서 들려주는 것 같은 게 나오면서 화면에는 실제로 이제 뭄바이의 일상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초반에 보다 보면 무슨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그러다 영화의 어떤 부분에 이르면 너무너무 시적인 느낌들 같은 게 들잖아요. 정반대로 무척이나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어떤 측면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저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싶을 정도의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대단원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고 나면 그냥 멋부린 것으로 보였던 이 제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져요. 저는 빛이라 상상했던 모든 것이 있으려면 반대로 어둠. 현실의 어두움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극 중에 등장하는 세 명이 굉장히 현실의 어둠 속에서 괴로우니까 빛이라고 상상했던 그들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영화에 등장하는 세 명의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마지막 특히 장면까지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라는 것은 관객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감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게 영화 자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빛을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빛이 어떤 인간을 상상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영화. 그 인간 자체가 빛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화의 마지막 특히 장면을 보다 보면.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서정적인 제목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영화를 우리가 빛의 예술이라고도 말하고 꿈이라고도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할리우드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꿈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빛의 예술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 하나하나가 빛일 수도 있는 건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후반부의 장면들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3위는 심은경 배우 인터뷰에서 다뤘던 미야케 쇼 감독님의 여행과 나날. 이제 미야케 쇼 감독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근 나오는 영화들이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새벽의 모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특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던 쪽인데 나머지 영화들도 좋지만 미야케 쇼의 이제 여행과 나날은 미야케 쇼의 최고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유일하게 예. 아직 별점을 잘 천지누설? 몰라가지고 예. 이게 더군다나 3등인가요?
3등이죠. 아, 그러니까 4개 반일 추측이 수도 안 있고 돼요, 5개. 그렇구나. 내가 잘 끼웠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화면 만들 때 별점까지 넣으려 했는데 그래서 딱 이 여행과 나날 때문에 아. 저희가 별점을 못 넣었습니다. 네, 저런 마음을 정했지만 이거 나중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미야케 쇼의 최고작이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인도 영화 제가 얘기할 때 무슨 리트빅 가타기니 뭐 샤티아지 트레인 이런 감독들이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영화의 최전성기를 보통 1950년대에서 60년대라고 말을 해요. 1950년대, 60년대 일본 영화의 최전성기에 나왔던 훌륭한 작품들이 갖고 있는 품격과 리듬과 뭐 이런 것들, 기품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 영화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 영화, 로드 무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인공이 영화나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에 각본을 쓰는 사람이에요. 심은경 씨가 나오는데. 근데 흔히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을 각본가가 아니라 감독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 감독이 아니라 각본가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각본가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그것을 텍스트로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감독하고 다른 직업이잖아요. 물론 감독이 각본도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심은경 씨가 연기했던 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각본가는 필연적으로 이미지를 글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좌절한 예술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상의 공간들을 떠나서 일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작품을 써야 되고 밥벌이를 해야 되는 공간이죠. 떠나서 후반부에 가면 영화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쓴 작품이 또 전반부에 나오는 그 작품 속 작품 내용이 여행이기도 하고 실제 떠나는 내용도 여행이기도 하죠. 근데 여행을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르는 공간에서 말을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말을 버리고 이미지를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 거잖아요. 말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착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고전 그 만화가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한 만화가의 작품 2개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를 섞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이질적인 각색자만의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여행과 나날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가장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대중적인 강점은 내가 실제로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내가 뭐 어떤 사람이 한 30년, 50년 세월을 살았다고 친다면 내가 50번의 여름과 50번의 겨울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여름과 그 겨울을 한 번 더 겪는 것 같은 느낌? 와. 이런 느낌을 일단 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야기 굴곡을 줄여서 가능한 것이기도 해요. 사건이라는 것이 만약에 굉장히 극성이 강하고 무슨 연쇄살인마가 나오고 뭐 지구가 파멸하고 이런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런 곳 속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의 거대한 굴곡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라든지 작은 미묘함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거의 없는 영화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도 표현할 말할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런 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관객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훨씬 더 미묘하고 작은 것에 부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어떤 것을 일상 혹은 삶에서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다 보고 나면 여행이 일상에 선물하는 얘기고요. 또 일상이 여행에 선물하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또 전반부와 후반부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영화 속의 영화와 바깥의 영화가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둘 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쫓아가는 데서 어떤 굉장한 생각지도 못했던 즐거움을 겪었던 그러면서 일상의 기적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계기는 낯선 사람과 여행지에서 만나서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적인 여행에서의 감각이라든지 혹은 영화에서 다루는 것들을 직접 말로 설명하지 않고 물성 자체로 체험시키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탁월한 측면이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위는 봉일범 건축가님과 깊은 대담을 나눴던 브래디 쿠베 감독님의 브루탈리스트. 브루탈리스트 올 초에 이 영화를 봐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구나.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 고전이 될 운명을 타고난 작품이구나.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브루탈리즘이라는 이제 건축의 사조에 관한 것들, 그것을 이제 직접 하는 어떤 그런 건축가가 있다면 브루탈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브루탈리스트인 헝가리 출신의 미국 건축가의 삶, 물론 이제 다 만들어내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 다루고 있는 모든 방식에서 사실상 브루탈리즘적인 방식을 차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음악도 정말 뛰어난데 음악도 무슨 악기를 사용하는지가 다 들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악기의 질감이나
예를 들면 시대적인 부분, 이런 음악이 나오면 1980년대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그런 음악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의 이제 사실 브루털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재질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브루털리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인공의 삶을 다루는 방식이나 그 삶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역사를 다루는 이 영화의 방식도 일종의 브루털리즘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삶에서 뭐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이 개인적인 삶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성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꾼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어떤 오욕도 있고 영광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영화는 그대로 골조와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 인간의 진실 혹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가서 그 인간의 진실과 그 인간의 불능과 무능과 그 인간의 좌절,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사실상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센터 속에, 거대한 센터의 의미 속에 모든 것을 수렴시키죠. 심지어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돈을 주게 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반 뷰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반 뷰렌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인데, 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애틋한 그리움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그 속에는 이 만든 의뢰한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주인공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겪었던 굉장히 참혹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센터는 우리를 구원시켜야 할 교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가두었던 수용소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아내와 의뢰한 사람의 어머니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자체로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건물 하나를 덩그마니 남겨두고 끝나는 영화예요. 사실은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정말 고도로 집약되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면서 파란만장하고 장대하게 영화를 펼쳐내는 그런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너무 좋아가지고 2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영화는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냥 흔하게 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흥미로운 것은 그 벤 뷰런이라는 사람이 구원자이기도 하고 착취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만 묘사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건축할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요. 찾아와서 의뢰했을 때 실제로 선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상대를 착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의 측면이 다 있을 텐데, 이민자한테 미국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이민사나 사회사에 관한 논평까지 수행하는, 그래서 초반에 등장하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거꾸로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초반부터 강력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대망의 1위를 네. 발표하기 전에 네. 올해도 스페셜 멘션을 하면 좋겠죠? 네, 뭐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1편만 꼽는 게 참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또 저한테는 이제 그 작품들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서 예의를 지키고 싶기도 하고 또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대략 한 11위에서 20위까지라고 그럴까요? 베스트 20에 10위 안에는 못 들었지만 나머지 10편의 또 훌륭한 작품을 제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투어, 너는 나를 불태워, 노스페라투,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커닝, 미키 17, 바늘을 든 소녀, 알레고리 It's Not Me, 28년 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콘클라베. 저희가 다뤘던 영화들, 반가운 영화들이 많이 들리네요. 네, 뭐 어떤 영화는 이제 언급 못한 작품도 있고 많이 언급해드린 작품도 있을 텐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10편의 영화를 추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자비와 욕망에 관한 영화죠. 알렌 기로디 감독님의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다들 예측하고 계시다. 5점 만점 영화가 하나 남아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파이학교 보신 분들이라면 네,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저희가 심층 리뷰로도 네. 다뤘었죠. 미세리코르디아는 정말 놀라운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하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욕망, 타나토스, 그다음 성에 대한 욕망, 에로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가 이 두 가지를 서로 역잡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고, 욕망에 관해서 다루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시선과 그것을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걸작이다. 알렌 기로디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또 2025년에 가장 훌륭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긴 했는데,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불편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감각,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훌륭한 영화가 이제 거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주 하는 비유로 망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명백히 망치에 해당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코미디로까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코미디가 있고요. 이 영화가 제기하는 어떤 욕망에 관한 그 욕망의 어떤 시퍼런
현존에 관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혀를 차시든지 아니면 감탄을 하시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실 것 같은데 진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재밌는 네, 올해 외국 영화 베스트 10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겨우 한 해 넘겼구나 싶은데 아니 다음번엔 또 한국 영화를 해야 되네. 한국 영화 10편까지 하면은 제가 세보니까 네. 지금 평론가님 그 선정하신 20편을 네. 매일 하루씩 보면은 어. 한 해가 끝나 있겠더라고요. 그러네요. 남은 일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챌린지 해서 하면서 보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그런 영화제 한번 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제가 또 이제 다 걸러내서 남긴 최고의 그런 영화들이니까 한번 또 이렇게 딱 그 중에서 이렇게 올해 가장 훌륭한 작품들만 모아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이안 여러분들도 올해 가장 좋았던 외국 영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